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신세계 리턴즈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기업 실적이 2009년 이후 최고의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등 시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번 주 뉴욕 증시는 테슬라를 시작으로 애플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대형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또 오는 29일 FOMC 회의를 앞두고 변동성이 큰 한 주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 경우에는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어서 눈여겨봐야겠는데요. 이번 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해 매파적인 자세를 보일지 비둘기적인 자세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발언을 반복했고 또 델타 변이 확산 탓에 이번 FOMC 회의에서는 명확한 시그널보다는 기존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8월 잭슨홀 미팅이나 9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논의가 공식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죠. 또한 이번 주에는 GDP와 함께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소식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빠르고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이나 02-3153-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소통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차트 남자 마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차트 남자입니다. 또 월요일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요새 증시가 전쟁입니다. 거의 전쟁이 날 만큼 지금 뭐 오늘 제가 또 뭐 코스피에 대한 시장을 또 보고 왔는데 뭐 계속 반등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영향이 좀 있었을까 이제 간단하게 좀 봤었는데 일단 중국장 상해 종합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와 이제 좀 더불어서 이제 홍콩 항생지수도 좀 많이 무너졌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대한 영향이 좀 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증시의 모습도 뭐 크게 이제 영향을 줄지 안 줄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도 시장 흐름 살펴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차트 남자 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시장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10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2분기 실적 피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골드는 일주일째 보합세를 유지 중입니다. 오일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요 낙관론에 약진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에 미 달러가 일방적인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이슈 체크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기사는요. Yellen urges Congress to raise or suspend the debt limit by August 2nd라는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제목을 풀이해 보면 그러니까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urge가 강력히 권고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콩그레스가 의회니까 의회에 강력히 권고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권고했느냐 하면 the debt limit이 부채 한도, to raise or suspend,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연장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를 했습니다. by August 2nd, 그러니까 8월 2일까지 이 비상조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인데요. 기사 내용 중에 보시면 extraordinary measures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 extraordinary는 놀라운, 대단한이라는 뜻으로 보통 쓰이지만 여기서는 이 임시라는 뜻으로 비상 조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옐런 장관은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서 8월 2일에 비상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옐런 장관은 지난 23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 보낸 서한에서 재무부는 7월 말까지 추가 차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채권 매각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네, 이 옐런이 서한을 통해서 이번 합의에 실패를 하면 미국 경제 등 모든 미국인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2011년처럼 글로벌 경제가 미국의 국가 부채 리스크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비상 조치가 지속된다면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야기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경제학자들은 디폴트가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재앙적인 사건이 될 것이며 미국 경제 여러 부문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잠시 후 마스터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현재 나스닥 시세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은 0.06% 상승한 15,10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구간에서 나스닥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팻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수를 들어주셨어요. 네, 일단은 뭐 나스닥 이제 포인트 시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나스닥이 너무 크게 상승을 했어요. 사실 매수를 좀 받기가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추세 추종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 추세가 강하다 보니까 이 매수 추세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게 확실히 저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조정값이 내려와야 돼요. 제가 일단은 앞서 좀 말씀드렸던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포지션 값이 있었는데 상단 부분이 좀 이탈이 나오는 좀 지켜봐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상단 포인트가 어디냐라고 이제 했을 때 이제 라인 값으로 한번 정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매물대 값에 위치한 가격대다 보니까 이 15,090포인트, 이 15,090포인트가 저는 일단 30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11시 30분이죠. 여기 이후에 오히려 추가 상단이 좀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는 그런 캔들을 보여줬을 때 오히려 좀 매수를 대응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다만 이제 조정 시에 어느 정도 좀 유리한 가격대에 잡아야 되는 만큼 저는 이제 포인트 시점을 말씀을 드리면 15,070포인트랑 이 15,040포인트 이 구간대에서 저는 일단은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오늘 좀 유리하게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자리값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15,040포인트 시점이랑 15,070포인트 이 기점에서 일단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일단 좀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60분봉 관점대에서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중요하게 보는 보조 지표를 항상 쓰는데요. 지금 15,090 라인대랑 지금 15,110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지금 110포인트에서 저항을 받았지만 다음 양봉 캔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이 전 캔들에 대한 양봉 캔들이 저항으로 끝났거든요. 그럼 다시금 조정이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염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봉이 이 전일 캔들에 대한 캔들 자체가 이 100포인트를 완벽하게 넘어주지 못하는 캔들을 완성을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양봉이 윗꼬리를 생성을 하고 단기 조정값이 연출될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 지금 최고점이 15,126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일단 커요. 일단 크기 때문에 지금 고점이다 보니까 지금 근처에서 매수 대응하지 마시고 자, 100포인트를 종가 기준으로 넘어줬지만
지금 다시 윗골이 형성을 하면서 눌림목이 내려올 수 있다. 자, 그러면 눌림목이 내려온다라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5,070포인트. 일봉상에서 봤을 때 양봉에 대한 중심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 가격대를 지금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다시금 뭐 조정이 내려오게 된다라면 저는 15,070이랑 이 15,040 부근에서 어느 정도 손절 포인트를 두시고 매수 대응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값이 연출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여유를 두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15,040포인트에서 15,070포인트 사이에 자리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그럼 이제 곧 FOMC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 FO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FOMC 회의에서는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은 FOMC에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지만 네. FOMC에 대해서는 기존 완화적으로 이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일본 관점에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7월 29일 날에 열리는 FOMC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까지는 일단은 나스닥이 추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전까지는 어느 정도 매수를 하되 지금 실적 시즌이에요.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이제 완전히 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반영도 되겠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다시 추세 상승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보합으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드리겠고 오늘 이 시장이 끝나면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게 돼요. 근데 지금 테슬라에 대한 실적 발표 이제 예상을 보면은 상당히 호실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일단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이제 이번 주 내내에서 계속 반영이 되는 만큼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금요일 날에 이제 모든 기업들이 실적이 이제 발표가 끝나게 되는데 이때 오히려 이제 FOMC랑 좀 맞물려 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어느 정도 기술적인 조정 포인트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본다라면 다시금 21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봉의 11선 근처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14,840포인트죠. 그럼 지금 5일선 근처는 14,940포인트입니다. 그럼 이게 5일선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11선도 어느 정도 올라오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는 뭐 크게 지금 단기 이동평균선 간의 지지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일단은 21선을 이탈을 하고 나왔잖아요, 사실. 이때가 14,440까지 한번 빠졌었던 구간이었는데 자 다시금 21선을 한번 회복을 해줬어요. 이렇게 되면 21선까지 충분히 또 다시 내려올 가능성은 일단 적습니다. 이미 한번 지지를 받고 이미 종가 기준으로 돌파가 나왔지만 다시금 양봉으로 메어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조정은 이제 크게 내려올 가능성은 일단 적다. 근데 다만 FOMC에 대해서 뭐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 때 그때 가서 나스닥이 추가 조정을 야기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이제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다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완화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즉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 달래기에 좀 들어갈 것이다. 이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스닥이 이제 추가 조정보다는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기술적인 조정은 내려오겠지만 우리가 뭐 이때 7월 19일 날에 한번 이렇게 이제 음봉이 3개나 나왔잖아요. 이때처럼 빠질 가능성은 일단 좀 적다라고 이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5일선 기준이 일단 상당히 좀 중요하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14,950포인트 기준으로 1차 매물대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그럼 14,950포인트 1차가 뚫렸다. 자, 11선까지 열어두시는 거고 11선이 제가 14,850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까지 열어두시고 저점에 대한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내려올 때 겁내시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조정이 내려오게 된다라면 적극 저점에 대한 매수로 기회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60분봉 관점에서 봤을 때 11선 근처에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근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가 즉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만큼 급격하게 조정이 내려오게 된다라면 무조건 한 번은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기로라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았을 때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저점에 대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고 걸어 놓으시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 시점에서 지지를 어느 정도 만들어주거나 보합세를 형성을 한다면, 즉 박스권을 형성을 해준다라면 저는 충분히 매수 대응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나스닥이 지금은 기술적인 조정 포인트만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 지금은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매수 대응하지 마시고 나는 굳이 이제 매수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 15,070이랑 이 15,040포인트 이 부분이 이탈되는지만 좀 지켜보시고 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크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적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FOMC에서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스닥의 추가 조정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한 하락은 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히려 조정이 와도 겁내지 말고 이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이 기회를 포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FOMC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이제 아까 앞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7월 29일 날에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완화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잠시 PPT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근거인데 자, 최근에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죠.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좀 약간 가이던스가 수정이 됐어요. 이 가이던스 수정된 게 사실 뭐 물가죠, 물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랑 동일하게 유럽에서도 2%에 대한 물가 측정을 해놨습니다. 즉 2%까지 근처가 온다면 우리는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을 시행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암시를 줬었는데 최근 통화정책 회의 때 물론 별다른 내용은 아니었지만 대칭적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대칭적 물가 목표제가 미국에서도 이미 했었어요. 대칭적 물가 목표제가 뭐 2%라고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가 어느 정도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뭔가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행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미 대친적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코로나가 터졌었죠. 코로나가 터져서 그 다음 단계인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칭적 물가 목표제랑 평균 물가 목표제가 이제 다른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하는 거는 2%가 어느 정도 넘더라도 용인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대칭적 물가 목표제는 2%가 조금 넘으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가 좀 아래에 있어도 디플레가 걱정이 되고 2% 위에 있어도 인플레가 걱정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랑 이 대칭적 물가 목표제 요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미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이 대칭적 물가 목표제를 도입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돈을 풀겠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가 관련해 가지고 아직은 디플레 압력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돼서 미국 FOMC도 이미 유럽이 통화정책 회의에서 완화적인 그런 정책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즉 발표를 했기 때문에 FOMC에서도 완화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첫 번째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또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확진자 수가 또 급등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 자, 증시가 무너질 거는 파월 의장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매파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매파적이라고 하는 거는 금리 인상 시점을 좀 앞당기거나 아니면 테이퍼링을 해가지고 달러 축소를 하는 그런 스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테이퍼링, 금리 인상 안 할 걸 다 알고 있겠죠. 그렇죠? 시장 관점에서 다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테이퍼링도 그랬다시피. 그래서 뭔가 이제 공식화되는 거는 뭐 9월 중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지만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저번 FOMC에 대해서도 테이퍼링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테이퍼링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논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서는 뭔가 테이퍼링 얘기는 이제 하겠지만 사실 이제 테이퍼링 할 때는 아직은 뭔가 추가 진전이 이루어져야만이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완화적인 기조를 좀 유지를 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이제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고용 시장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회복이 안 됐고 고용 시장의 회복을 저해하고 있는 정부의 이제 실업수당이라고 하죠. 이 정부 실업수당이 이제 저번 주에 한번 발표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좀 더 상회하는 실업수당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이렇게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예견을 해볼 수가 있겠죠. 9월 달에 모든 실업수당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아직 실업수당이 다 조기 종료가 안 된 주들도 있겠죠. 그럼 이 주들로 인해서 지금 뭐 서비스라든지 뭐 레저업객이라든지 뭐 이제 호텔 뭐 이런 관련해가지고 저임금에 대한 일자리는요, 지금 받고 있는 정부 실업수당으로도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임금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빨리 복귀할 가능성은 일단 적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고용 회복이 제대로 되고 있진 않고 있다라고 이제 멘트를 쳐줄 것 같고 고용 회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향하는 뭔가 추가 진전은 고용으로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아직은 고용이 회복 안 됐다라고 이제 하면서 테이퍼링은 좀 더 뒤로 늦추지 않을까, 완화적인 발언을 시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두 번째 근거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한 근거는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멘트겠죠. 물가가 최근 관련해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 보시면 YOY 전년 대비로 5.4%나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에 대한 멘트는요. 이제 뭐 FOMC 때도 그렇고 파월 청문회 보고에서도 파월 의장이 물가 압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계속 일시적인 멘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되게 난해한 거죠.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지금 물가는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금융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긴축에 대한 스탠스를 보여줄 가능성을 암시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월이 멘트를 치는 것이 되게 조심스럽게 멘트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가 상승에 대한 멘트도 예견을 해볼 수 있는 게 결국 또 일시적인 물가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 7월 29일 날에 열리는 FOMC가 저는 이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서프라이즈하게 뭔가 리스크가 될 만한 그런 재료들을 이제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뭐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지만 부채 한도예요. 부채 한도. 이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주요 일정이 좀 잡혀져 있거든요. 2021년 8월 1일 날에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시행을 해요. 이게 이제 종료가 돼요. 그러면 지금 부채 한도,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가 한도가 이제 22조로 설정을 해놨어요. 22조로 설정해놨는데 지금 약 한 28조 정도 됩니다. 28조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미 6조를 오버했어요. 6조 정도를 오버를 했고 7월 31일 날에 한도 상향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 유예 기간을 좀 늘려줘야 되는 기간이 이제 그 두 선택의 회로에 이제 결정이 될 것인데 저는 일단은 7월 31일 날에 부채 한도 협상이 될 가능성이 일단 적습니다. 상당히 적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시장은 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악재가 될 만한 재료들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 때문에 되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미국에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지금 시장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게 부채 한도 관련해 가지고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8월 초에 이 상원이 이제 의회의 이제 휴회 기간이에요. 그래서 한 달 반을 쉽니다. 그러면 정책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7월 31일 날에 될 가능성이 일단 적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9월 중순쯤에 결정이 될 것인데
9월 중순쯤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시간을 좀 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이 시간을 끌게 되면 시장이 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은 이미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악재로 될 만한 건 아니다. 다만 불확실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가 물론 계속 상승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코스피 시장이라든지 신흥국 증시들 있잖아요. 이런 신흥국 증시들이 9월 달까지는 일단은 좀 가파르게 상승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한 방향성은 저는 9월 달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나스닥 얘기를 하고 있지만 코스피 관련돼서 이제 개별 종목들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 보면은 저도 이제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들을 잘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뭔가 이제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들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9월 달에 이제 2022년 예산안 통과 시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3.5조 인프라 투자도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2.4조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얼마나 예산을 쓸 건지 그 결정하는 기간도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 부채 한도 협상 시험과 함께 이제 협상과 함께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민주당에서 이제 임의로 통과시키는 게 있어요. 예상 조정안이라고 이미 공화당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일단 적습니다. 적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이제 임의로 통과시켜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 사례에서 이제 봤을 때도 부채 한도 이 협상 볼 때 난항을 한번 겪었어요. 오바마 정권 때도 그랬고 근데 이때 사실 2011년도 그렇고 2013년도 때 그때 이제 S&P 신용등급 미국 기업이 무너졌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지는 국면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채 발행을 더 하지 못하니까 금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이때 S&P 기준으로 아마 한 4% 기준 4% 정도 급락이 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때 저점 매수로 기회로 이제 활용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추세적인 상승이 그렇게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 한도에 대해서도 크게 악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재료는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유예 기간을 늘려왔고 계속 이거를 계속 뭔가 미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향을 시켜주진 않아도 기간만 미루면 그렇게 크게 악재가 되는 재료들은 아니에요. 계속 중앙은행 쪽에서도 달러를 계속 찍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결국 유예 기간을 늘려줄 것이다. 민주당 임의로 또 예상 조정안을 절차를 통해서 임의로 통과시키는 그런 재료도 있기 때문에 크게 악재가 될 만한 재료들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드리자면 지금 미국 나스닥은요 오히려 실적 시즌과 이 7월 말에 FOMC를 통해서 이제 관망세가 어느 정도 짙어지면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매수 전략을 계속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나스닥 오히려 좀 조정이 내려오면 매수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마스터님 제가 또 질문이 있는데요. 이 미 부채 한도가 다가오는 것에 관련해서 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도널드 트럼프 시절인 2019년에 미 의회는 이제 정부 부채 한도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데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현재 미국의 부채가 6월 말 기준으로 그때 당시보다 많은 28조 5천억 달러로 이 의회가 한도를 늘리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당장 8월 1일에 좀 이 한도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봤는데 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괜찮나요? 문제가 되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디폴트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유동성을 좀 긴축을 해야 되는 스탠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유예 기간이 좀 더 아직은 결정이 안 되고 확실히 결정이 안 됐을 때는 이 유동성에 대한 긴축 스탠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채 발행을 더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은 유동성을 계속 풀어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국채 발행을 못하니까 결국 미국은 돈을 아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기상으로 봤을 때 앞으로 10월 달이나 11월 달까지는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냥 돈을 덜 쓰게 되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축소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악재로 좀 작용을 해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뭐 크게 악재로 우리가 생각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어차피 통과가 될 거기 때문에 계속 과거 사례에서도 이런 난항을 겪을 때마다 어느 정도 증시의 조정은 나왔지만 결국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미국 부채 한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미국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안 망해요. 유예 기간을 계속 늘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재정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미국은 망하지 않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악재로 이제 재료는 아니다. 악재의 재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오늘 외신 기사 찾으면서 CNBC에서도 그렇고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굉장히 좀 겁을 주는 기사들이 많아서 저도 겁을 먹었었는데 마스터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안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한도가 좀 합의가 되겠지만 사실 이 공화당이 또 문제잖아요. 선뜻 좀 지지를 보이지 않을 경향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거나 합의에 도달하겠죠? 그렇죠. 일단 공화당은 사실 반발이 심할 가능성이 커요. 인프라 네. 투자도 계속 반발을 했고, 근데 그것을 뭔가 이제 세수로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도 너무 뭔가 위험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임의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산 조정안이라고 이제 임의로 통과시키려는 민주당 임의로 이제 통과시키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달러가 FOMC를 앞두고 어떤 좀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FOMC 이후에 이제 달러가 사실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완화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정고점 근처를 제가 한번 설정을 해놨어요. 93포인트 정도, 93포인트 쪽 언저리인데 이 부분이 아마 돌파가 나오기는 일단 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달러가 이제 강세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달러 강세 현상이 사실 이렇게 뭐 화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화폐는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경제 성장이 잘 나올 것을 기대를 하면요. 화폐가 일단은 오릅니다. 그 나라 자국의 통화가 가치가 오르게 되죠. 그러면 지금 달러가 오르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미국 성장이 잘 나오고 있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게 된다라면 미국 성장이 오히려 좀 잘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완벽하게 성장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최근 고용 지표를 본다라고 했을 때 고용 지표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지 않고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형성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이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니다. 기대하는 만큼 경제 성장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뭔가 달러에 대한 방향성들도 원래 하락을 하는 게 맞아요. 사실 지금 국면에서 봤을 때 달러도 계속 풀고 있으니까 뭐 달러가 지금 하락세로 좀 나와야 되는데 또다시 강세 현상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미국 성장이 지금 더뎌지고 있지만 오히려 신흥국에 대한 증시가 이제 신흥국 나라들이죠. 이 신흥국 나라들, 이머징 시장들, 이런 시장들이 오히려 경제 성장이 미국보다 더 약화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는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제 성장이 좀 더뎌질 때 그때 이제 수요가 좀 빠지거든요. 수요가 좀 빠지고 달러에 대한 통화를 팔고 다른 이머징 통화 시장을 사가지고 여러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 자체가 미국이 무너지면 여러 이머징 시장들 다 무너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뭐 초반에 말씀드렸던 22 통화정책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대친적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아직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시기를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뭐 이제 미리 말씀드렸지만 대칭 물가 이후에 또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할 겁니다. 미국 페드처럼. 페드는 이미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계속 돈을 풀고 있고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칭하고도 평균 물가가 남은 거예요. 평균 물가 목표제 이 실행이 남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돈을 계속적으로 푼다라고 했을 때 이 유로 대비 이제 달러에 대한 이 모습 추세가 계속 강세 현상을 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달러는 앞으로 계속 강세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증시의 상황이라든지 뭐 골드, 해외선물 골드로 우리가 또 추세 판단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저는 일단 뭐 FOMC 관건이라고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FOMC 이후에서도 뭐 완화적인 발언을 할 거니까 뭐 사실 달러가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 어느 정도 좀 제약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 어느 정도 상승 추세는 만들어주겠지만 직전 고점은 뚫기는 힘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달러가 지금 떨어지는 국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증시가 나스닥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더 추가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거든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방향성 아직 우려할 만한 강세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달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더 많은 상세한 정보는 노란톡 통해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차트 남자라고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골드와 관련한 외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관련해서 이제 앞서서 이제 미 달러가 강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 달러가 강세인데 비해서 이제 골드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제가 가져온 외신입니다. Gold subdued as dollar holds firm, Fed meeting in focus라는 제목입니다. 이 금이 달러 강세 속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FOMC 회의에 시선이 쏠리는 중에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금 가격은 투자자들의 시선이 이번 주 FOMC 회의에 쏠리면서 월요일에 소폭 하락해서 1,800달러 부근의 가격을 형성하고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FOMC 회의에서 정책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투자자들은 미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을 언제 제어할지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할 텐데요. 점점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국민들에게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하면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러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로 금 가격은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금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골드 0.11% 내린 1,79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마스터님의 골드 관련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도 들어주셨는데요. 네, 골드 뭐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자리값은 좀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골드가 사실 지금 최근 방향성 보면은 너무 흔들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흔들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 해외 선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골드 들어갔다가는 사실 양방으로 또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더 확실한 자리에서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도 팻말을 들었는데 자, 일단은 고점 부근 근처 1812 라인대죠. 12달러선, 1812달러선 이 부근에서 또 한 번 이 쌍고점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하락이 나왔다가 무조건 반등은 나오거든요. 지금 박스 국면에서 보았을 때 1835달러 선부터 해가지고 매도에 대한 채널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 만들어진 부분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데 이 우하향하고 있는 국면에서 지금 박스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단에 대한 고점 맞고 계속 조정값이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한번 조정값을 확인하시고 매도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중장기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골드 자체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장기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 온다라고 저는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골드는 지금 매도할 때가 오겠다 계속 저는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금 관점에서는 단기 트레이딩밖에는 못해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밖에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매도로 대응하시되 지금 고점 박스권에 갇혔기 때문에 이 박스권 부분 상단 부분에서 매도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좀 체크를 드리겠지만 매도하실 때 꼭 한번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은 달러를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달러가 지금 혹시나 약세 국면으로 돌아갔진 않았는지 요거를 좀 체크를 하시게 된다면 골드를 오히려 좀 트레이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약세로 가면은 골드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다시 강세 현상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준다는 가정하에 그때 가서 저는 박스권 상단 부분 1812달러 선 근처에서 매도 대응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812달러 근처에서 매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이제 골드는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하는 것이 유리한 시기이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매도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 혹시 차트 보고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 제가 일단은 뭐 차트 보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일단 PPT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재 이제 골드를 제가 계속 매도를 외치고 있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골드를 지금 매수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뭔가 달러에 대한 강세 현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는 매도 관점이 뭐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달러가 지금 관점에서 하단으로 강하게 이탈이 나올 가능성은 일단 적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하단으로 이탈을 해야 뭔가 이제 금리와 관계없는 골드가 조금 올라가는 역상관계성을 띠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달러에 대한 방향성을 일단 좀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힌트가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채 한도예요. 이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을 만약에 늘려주지 않고 계속 난항을 겪을 때마다 지금 미국채 발행을 추가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럼 미국채 발행을 추가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중앙은행이 1,200억 달러에 대한 채권을 매입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800억 국채고요. 그다음에 400억이 MBS 모기지 채권입니다. 그러면 800억에 대한 국채를 계속 매입을 해주고 있음으로써 지금 국채 발행을 추가적으로 못한다는 가정이 서게 된다면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요소가 돼요. 즉 미국채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 사례에서 놓고 봤을 때 자, 미국채 금리가 1.7%까지 올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자, 1.7%까지 올랐었을 때 그때 골드의 방향성 보면 1,600달러 선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달러는 강세 현상이 만들어지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는 국채 금리다. 자, 그 국채 금리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소는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국채 발행을 추가적으로 해야만이 그리고 이 중앙은행 측에서 800억 달러 국채 매입을 조금 축소하는 과정이 된다라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요소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저는 이때 한번 골드가 다시금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거는 달러에 대한 방향성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봤을 때 미국채 금리. 이 미국채 금리가 국채 발행을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거기서 이제 세 번째로 테이퍼링 관련해서 중앙은행에서 이제 달러 매입을 축소를 하게 된다라면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는 요소가 된다 보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골드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장기 트레이딩 관점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오히려 지금 외신에서도 골드에 대한 비중 축소를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와중에요. 지금 골드 매수 잡으면 큰일 납니다. 물론 반등은 어느 정도 오겠죠. 반등은 어느 정도 오겠지만 저는 반등 포인트 크게 오더라도 1,850달러 선까지는 반등은 올 수는 있어도 그 이후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이제 상당히 좀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고 제가 세 번째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실질금리예요. 이제 서울경제방송에서 나오면서 계속 실질금리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실질금리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프레드 사이트에서 미국 연준 사이트라고 있거든요. 여기 사이트 가시면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국채 만기금리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 그래프로 설정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또 귀찮으시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구간대에서 지금 현재 관점에서 골드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적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실질금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인 구간에서 뭔가 예금할 수 있는 메리트 자체가 일단 없잖아요. 화폐에 대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일단 골드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어느 정도 만들어준다. 그러면 우리가 관련해서 이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 뭐 수치 보면은 한 2.52%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조정이 내려와서 2.28이에요.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약간 좀 안정화됐다라는 게 이제 판단이 쓰게 되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 10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손익분기 물가 상승률이 있죠. 앞으로 10년 후에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이제 있나 해가지고 이제 수치화한 건데 이 수치화가 조금 조정이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조정이 들어갔지만 지금 최근 뭐 우리가 소비자 물가나 뭐 여러 가지 물가 지표 관련해가지고 계속 서프라이즈로 급등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물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피크아웃은 3분기쯤에 이제 물가가 이제 피크아웃을 찍고 좀 내려오지 않을까,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실질 금리가 좀 올라오는 국면이 되거든요. 그럼 이때 골드를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하게 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빠지게 된다면 지금 1830달러, 뭐 10달러 선이죠. 저는 1600달러 선까지 다시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골드 ETF도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골드 ETF도 저는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선물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관점에서는 매수로 좀 단기적으로 ETF로 좀 대응을 해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선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양방향성으로 이제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매도 관점으로 충분히 보시고 중장기 트레이딩은 저는 8, 9월 달 중으로 한번 추세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일단 크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면서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자면 실질 금리는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골드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추세 상승이 나오는 거는 일단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고 8, 9월 중으로 봤을 때 이때 한번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골드 트레이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는 달러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골드는 하방 압력이 현재 강하기 때문에 1850포인트까지는 오르겠지만 사실 그 밑으로 열린 구간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골드 ETF도 단기로 대응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이제 중장기로 대응할 타이밍은 8, 9월쯤 올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스터님 지금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들어왔어요. 윤곤킴님께서 골드는 매도 전략이고 구리는 계속 오르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다시 원자재 슈퍼사이클 오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원자재 슈퍼사이클 절대 안 옵니다. 절대 안 와요. 딱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절대 안 와요. 그리고 8, 9월 중으로 저는 물가 지표는 조금 진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리나 철강석 여러 가지 원자재 시장들 둔화될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대응한다고 완전히 뭐 전재산 걸지 마시고 다시 한번 조정 내려올 겁니다. 물가 지표는 3분기에 저는 정점을 찍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단기적으로 매수 대응을 하시되 이제 단기적으로만 보셔라. 중장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원자재 사이클 안 옵니다. 여러분들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는 나중에 이제 후에 봤을 때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리와 관련해서도 굴도와 마찬가지로 매도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더 많은 상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도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로 차트 남자라고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노란톡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밤 11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